안녕하세요. 노사관계론,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 또는 이제 고용관계론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오늘은 이제 임금제도 및 그에 따른 어떤 보호제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보상제도다. 보상. 우리 이제 인적자원관리에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제 뭐, 우리 이제 경제적 보상으로 하는 어떤 이제 금전적 보상인 임금, 그 이제 비금전적인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제도들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들이 어떤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리인데요. 특히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될까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 바로 성과죠.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제1지시 도입 사례로 제1지시 기업 성과 보상 제도가 이제 퇴조하고 있다. 우리 이제 제1치 하면은 G2의 회장 CEO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이제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이 성과 보상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1980년대 이후 성과 평가 보상 체계의 국제 표준으로 통용이 되어지며 전 세계 기업들에 확산된 GE (General Electric) 제1치의 이른바 랭크 앤 양크 방식을 고민 끝에 과감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을 휩쓴 이제 제1치 강제적인 등급부여 평가 방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 흐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눈길 끌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LG경제연구원이 펴낸 이제 그 기업의 평가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을 앞세운 기존의 등급별 상대평가에서 탈피해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제1치가 GE에서 정형한 랭크앤 양크는 일정 비율, 곧 고성과자 20%, 중간성과자 70%, 성과 부진자 10%로 나뉜 등급 순위를 강제로 매겨 평가한 뒤 성과 부진자는 해고 양크 등 보상과 불이익에 큰 차별을 두는 혹독한 성과 보상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상당 대기업들에서도 이 뼈대를 유지한 채 3에서 5등급의 더 넓은 설계 도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인사평가 담당 임원이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상대 등급 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1치 모델을 사실상 폐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농산물 기업 카길도 제1지식의 연 1회 성과 리뷰에서 벗어나 수시 피드백 및 성과 평가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1치 모델이 성과 창출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조직 내부 경쟁과 불평등 신뢰 저하, 또 사내 정치 조작, 협업과 창의적 집단지성의 발현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커네티켓대 피터 터친 교수는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기업 내부는 시장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유대, 결속에 의지해 움직인다며 조직 내 결집과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PDF로 잘 알려진 어도비라고 하는 기업은 2012년에 도입한 새 평가 방식 체크인도 동료들과 상대 비교가 아니라 연초에 설정된 개인 목표 달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직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몰입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도 인적자원관리 총괄부서에서 조직별로 구성원들이 평가 등급에 따라 보상 재원을 배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각 부서 관리자들이 보상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 이런 이제 흐름이 아직 이제 뚜렷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이런 이제 변화가 이제 적지만 예,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상 관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보상에 대한 의미, 또 성과에 대한 의미로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상 관리라고 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조직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가 사용자가 얼마만큼 돌려주느냐는 제도를 설계, 시행하는 것이 이제 보상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경영에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확실한 환경에서 미래 산업 변화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구매력 변화를 예측하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역할이다. 곧 이는 이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상 관리 이제 중요한 점들은 이 종업원들이 업무 수행을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곧 종업원들의 일에 대한 몰입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데 이것을 제도화해가지고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얘기겠죠. 자, 우선 이 보상 관리에서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는 어떤가 봅니다. 우선 이제 종업원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종업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제 생리적 욕구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부수적인 욕구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문화 생활이라든지 하도록 하는 거 또는 사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애정의 욕구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존경의 욕구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좀 메슬로 욕구 단계설에서 이제 설명했었던 내용들과 이제 흡사하죠. 차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특히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상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 중에 주요한 부분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 제품을 만드는 그 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원가가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둘째로 이제 회사가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곧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 조건이라면 높은 임금을 주어지는 회사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게 되겠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높은 임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종업원 개개인들에게 맞는 보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동기를 부여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곧 종업원 개개인마다 적합한 보상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개인에게 맞는 보상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의 원가 구조는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상 관리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보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 간접적인 보상,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죠?
금전적 보상, 이제 비금전적 보상.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도 이제 직접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급, 고정급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변동급여는 성과 배분제, 이익분배제, 스탁 옵션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간접적인 보상, 복리 후생들. 또 여기 이제 고용 안정들.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 취업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기업 하면은 이 복리후생 정책이 잘 되어져 있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회가 많은 기업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업이다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임금, 그래서 이제 보상 관리한 한 축인 임금과 뭐였어요? 복리후생이었잖아요. 직접 보상과 이제 간접 보상.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임금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이 명칭으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판례상 임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근로의 대상 관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개별 기업의 임금 지급 실태, 임금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은 영어로 뭐죠? wage죠, wage. 자, 근데 이 wage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금의 또 하나를 또 나누어서 보는 용어가 셀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셀러리. 셀러리는 사무관리직들이 받는 임금을 셀러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화이트 컬러 이퀄 셀러리맨, 뭐 셀러리 퍼슨,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지라고 하지만 생산직의 임금을 웨이지,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직은 셀러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의 개념은 이제 노동 대가로서 임금이다. 노동 대가로서.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 간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제공된 노동을 사용할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 반대로 노사 간의 관계에서 노동의 대가, 노동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곧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노동 수급 가격에 관련된 임금이죠. 우리 이제 노동 상품의 가격으로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노동력,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제공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 요구가 균형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교차하는 점에서 노동의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사 교섭 산물로서의 임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곧 노사 양 당사자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곧 노사 간의 교섭 가격, 교섭 가력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로. 자, 먼저 임금 수준. 기업이 이제 근로자들에게 이제 지급하는 평균 임금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에 비해서 어떠한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임금에 따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임금은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임금 수준이라는 얘기죠. 즉 일정한 기간 내 한 기업 내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국가 어떤 이제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업계의 현황,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임금 수준 관리 전략과 노동조합과의 전략적인 관계들, 수많은 요인들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곧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비용으로서 생산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으면 인건비로 인한 제품의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 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게 되면은 고급 인력이 오지 않아, 인재가 오지 않는다, 영입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불만 가운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생산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른 영향력들. 자, 먼저 이것을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근로자 생계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종업원이 생계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 임금 수준의 결정의 하한선이다. 마지노선이 마지노선. 곧 우리 이제 실제 생계비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 근로자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표준 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리 가정에 몇 명이 사는지, 몇 인 가정, 몇 인 가정, 몇 인 가정에 뭐 4인 가정 기준으로 한다면 생계비가 최소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소비 수준은 정확히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이 좀 이제 생계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근데 이 최저임금제 산출하면요, 노사 간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불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은 자사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불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지면은 기업은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역동적인 환경, 경쟁 상사도 많고 이해 관계자들도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을 곧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에서 상한선, 생계비는 하한선, 그리고 지불 능력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임금 지불 기준은 수익성이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불 능력을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물가 수준이에요. 화폐 가치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곧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비교 임금인데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임금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임금 수준 등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 임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한선은 지불 능력이죠. 하한선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이라든지 비교 임금이 이 임금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 낮추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임금 관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금 수준에서 임금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엇인가?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 지불해야 할 임금 총액을 개개의 근로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래서 그 지불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 임금 체계입니다. 어떻게 지불하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의 차이는 개별 임금을 결정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지, 어떤 요소로 어느 정도 감안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임금에 따른 분배 기준을 근로자의 어떤 속성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은 학력이냐, 능력이냐, 성과냐, 근속연수냐 등등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임금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체계다. 자, 보시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급,
많이 들어본 게 이거죠. 이제 연공급.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가야 된다. 직무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어떤 이제 급여를 이제 분배하는 방식, 바로 이제 임금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가를 한번 좀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연공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장점은 이제 연공급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연공 서열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공급이 이제 연공급을 주는 이 많은 이 기업들이 있는 또는 이제 나라들은 이 노동력이 이 질 좋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이제 고용 보장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졌었던 것이 연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블루 컬러에서 화이트 컬러의 비중으로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연공급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져요. 자, 단점은 이제 생활 보장을 하고 귀속 의식을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성과 평가가 곤란합니다.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단점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시가 곤란한 것이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뭡니까? 직무급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무급과. 그래서 능력 있는 젊은 종업원들이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생산성이 높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산성이 낮은 연공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가 많고 그러면은 임금 누가 많아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이 높겠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급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직무급의 형태로 연봉제도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공급의 형태로 연봉제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직무급은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내가 하는 일에 따른 어떤 가치, 위험도, 중요성 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직무에 따른 가치를 새롭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은 이 직무급을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학력 연공주의 풍토에서 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연공제도에서 직무급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강하다. 자, 직능급은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종업원에 대한 성장 욕구를 제공할 수 있고 승진 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요. 단점으로는 초과 능력 적용이 어렵고 직무 표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은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종업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측정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 기계 고장 시 종업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요. 작업장 내에 인간관계 문제 발생이 있다. 왜? 개인 성과급이니까. 개인 성과. 그래서 이제 개인 성과급에서 이제 집단 성과급 또는 이제 팀 성과급이라고 형태들로 요즘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의 인접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임금이 이제 임금과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관련이 있는 용어들.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를 뜻해요. 그래서 종류는 측정된 이제 기본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차량 지원비, 통신 지원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연차, 월차 수당 산정이라든지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들의 근무일에 대한 급여 산정에 사용되어진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일치만 근무한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1개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하루 통상임금이므로 하루 통상임금의 12일을 곱한 것이 12일치 급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1개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12로 이제 곱해서 이제 곱한 것이 이제 12일치 급여가 되어진다. 두 번째 이제 평균임금.
이걸 뭐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월급여로 받는 모든 금액을 뜻해요. 그래서 연월차 수당, 야근 수당, 추가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해당 월에 발생한 성과급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임금은 어디에 많이 쓰냐? 퇴직금 산정 시에 곧 퇴직금 산정은 퇴직 발령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그러니까 어때요? 임금 수준이 좀 꽤 높을 때겠죠. 또 그리고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30을 곱해서 1개월 평균임금이 되고 이 1개월 평균임금이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보수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임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하는 금액 이거죠. 의료보험, 산재보험. 여러분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냅니다. 100% 여러분들이 냅니다. 의료보험은요. 우리 개인도 내고요.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료보험은 우리들 개인들이 내는 것이죠. 국민의료보험이 아니라 연금이죠. 국민연금, 연금. 자, 네 번째 이제 노동비용입니다. 노동비용. 그래서 비용성 복리후생이에요. 예로 식대, 교통비, 출장비 등과 같은 인적자원 채용과 교육비 등을 포함한 총액이 노동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봤어요. 기본급과 통상체 수당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상여금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여금, 임금적 복리후생들까지. 자, 그리고 보수 비용은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이제 노동 비용, 인건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채용 교육비, 비용성 여기 복리후생들 요거까지 포함하는 것이 노동 비용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임금의 형태.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임금의 형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정해진 임금제도에 의해서 일정한 액수의 임금이 산정되었다면 그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있죠. 월급 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들을 이제 임금의 형태, 시간급으로 줄 거야, 일급으로 줄 거야, 주급으로 줄 거야, 월급으로 줄 거야. 예를 들면은 개별 근로자에게 연봉과 능력을 기준으로 월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를 12로 나누어 균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14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각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월 각 500만원씩 6천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성과 등을 고려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임금의 형태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과 노동관계의 힘의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 이제 임금의 법률적인 보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